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열리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라이벌 매치 토트넘 허스퍼와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는 한준TV가 시청자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입중계로 함께합니다. 9월 15일 일요일 밤 10시에 킥오프하는 경기에 1시간 앞서서 오후 9시부터 경기 당일 유럽 축구 최신 소식 그리고 다양한 분석을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영국 현지에서는 유력한 매체들의 다양한 특집 콘텐츠가 공개되고 있는데요. 아스널의 부활을 이끈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2027년까지 아스널과 3년 계약을 연장하면서 팀에서의 신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토트넘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국가대표 휴식기 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패배로 입지가 위태로워진 상황인데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에서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시도하고 있는 무모하고 과감한 공격 축구의 배경, 그리고 아스널의 아르테타 감독이 성공적으로 팀을 이끌 수 있었던 방법, 정밀하게 분석하고 비교한 컬럼을 공개했습니다. 두 감독의 성향과 준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도 내용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프리플로잉,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흥미진진한 공격 축구가 어떻게 아스널을 위협할 수 있는지, 돈키호테라고 부르지만 그만큼 또 과감하게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를 전망하고 분석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2020-2021 시즌이 끝날 무렵 토트넘 허스퍼 팬들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클럽이 자유롭고 공격적이며 재미있는 축구를 선보일 수 있는 감독을 선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토트넘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서 그들이 찾던 것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출신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을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압박팀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차트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토트넘은 올 시즌 지금까지 그 어느 팀보다 높은 지역에서의 턴오버를 많이 유발해냈어요. 다가오는 상대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이 기록에서는 겨우 중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출발거리라는 지표에서 맨체스터 시티만이 일반적으로 필드의 위쪽에서 더 높은 지역에서 공을 되찾아온 토트넘 외의 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현재 토트넘은 자기들의 골대에서 약 46m가량 떨어진 곳에서 공을 되찾아오고 있는 최고의 전방 압박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번 일요일 9월 15일 밤 10시에 킥오프하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의 북런던 더비도 이러한 성향과 흐름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적인 성격과 그가 토트넘에 끼친 영향력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합류하기 전에 토트넘은 플레이를 시작할 때 압박의 기준점이 골문에서 40m 정도 떨어진 곳, 즉 물러나서 수비를 했거든요.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면서 거의 6m 가까이나 전진됐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이 전진한 기록인데요. 과거 토트넘은 깊이 내려서도 경기를 하는 팀이었는데 이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경기를 하는 팀으로 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이러한 노력은 보상을 받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 토트넘은 볼 점유율에서 프리미어리그 전체 2위, 전진 패스 횟수 7081회로 역시 2위, 슈팅 횟수 584회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의 전방 수비력은 경기장 반대편 상대 지역으로의 위협적인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즌이지만 토트넘의 성향상으로는 새로운 것이 없는데 그들은 수없이 같은 플레이 스타일을 해왔고 여전히 같은 식으로 플레이를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록에서 오히려 아스널의 평균 점유율이 지난 시즌 58.39%로 6위에 그쳤고 전진 패스 횟수도 6373회로 토트넘보다 훨씬 적어서 6위였습니다. 다만 슈팅 횟수는 657회로 3위, 토트넘보다 더 많았거든요. 또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패스 시도도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스널이 7244회로 2위, 그리고 상대 박스 안에서의 터치는 토트넘이 1403회로 4위였는데 아스널이 1587회로 1위였으니까 전방 압박 그리고 강력하고 라인을 끌어올리는 축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스널이 그 성향은 떨어졌지만 더 효과적으로 상대 골문을 위협하는 플레이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보시면 올 시즌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압박 상황에서 공을 가장 많은 선수가 누구인지 드러나는데요. 바로 토트넘의 메디슨 54회,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52회, 그리고 토트넘의 페드로 포로 45회인데 맨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가 44회, 그리고 지금 벤 브라더턴 디아스, 사우샘프턴 공격수도 41회인데 여기서 유일하게 풀백인 포로가 풀백으로서는 이렇게 높은 위치에 와 있는 것이죠. 물론
물론 이 모든 것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을 더 높은 곳에서 소유하기 위해 강한 전진 압박을 시도하고 그를 위한 집중력을 앞쪽에서 발휘하다 보니까 뒷공간을 공략당하는 역습에 취약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시즌 같은 경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 어떤 팀보다 턴오버 상황에서 공을 빼앗겼을 때 상대의 역습 공격이 파이널 서드까지 진입하도록 허용한 횟수가 많았던 부족한 수비력을 보여줬어요. 우리 모두 지난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문제점이 이런 것이었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뉴캐슬 유나이티드 역시 지난 시즌에는 수비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역습을 허용해서 그 역습이 골문까지 도달하는 것을 막지 못했던 최악의 5팀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그 다음 6번째로 이 기록이 안 좋은 팀이었는데요. 공격적인 지배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렇게 고위험 하이리스크 접근 방식이 그만한 가치가 경기 결과를 끌어내는 데 있을지에 대해 물음표가 있습니다. 경고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지난 시즌 토트넘과 아스널의 경기를 비교해보면 토트넘이 2배 이상 많은 골을 실점했습니다. 토트넘이 61실점, 아스널이 29실점이었죠. 토트넘보다 더 많이 실점을 허용한 프리미어리그 팀은 겨우 6개 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트피스라는 민감한 주제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경을 매우 거슬리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 토트넘은 세트피스에서만 무려 23골을 내줬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의 27골의 실점,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24골의 실점만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보다 데드볼 상황에서 더 많은 골을 내준 두 팀일 뿐입니다. 아스널은 토트넘과 완전히 대조적이죠.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적은 29실점을 기록했고요. 기대 실점조차도 28.42골로 리그 최저였으니까 적은 골을 허용한 게 골키퍼의 선방 내지는 운이 따른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의 실점도 9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2번째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아스널의 문제는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의 경기에서 레드카드를 받아서 아스날 수비진이 데클란 라이스라는 수비형 미드필드의 존재를 그리워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이 기록을 보시면 데클란 라이스는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스널에서 97.1%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다른 어떤 동료 선수보다 높은 비율을 만들었어요. 라이스처럼 침착하고 차분하게 경기를 한 선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팀에게든지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데요. 토트넘이 이렇게 아스널 선수단에 생긴 새로운 약점을 활용할 수 있을지가 이번 북런던 더비에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토트넘은 일반적으로 상대에게 6.3회 만에 패스를 허용하고 압박을 가해서 수비에 성공해 왔는데요. 이것은 데클란 라이스가 전방 압박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의 아스널보다도 2회 가까이 패스를 적게 허용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PPDA 전방 압박 기록 최고의 기록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시즌 북런던 더비에서 승점 1점을 얻어내는 데 그쳤기 때문에 아직 토트넘의 감독으로 북런던 더비 승리를 맛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들에게 심어준 축구 철학 그리고 더불어 모든 포지션에 걸쳐 꽤 재능 있는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라운드에 선수단 자체가 고갈된 모습인 아스널을 상대로 승점 3점 확보, 첫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스널과 연장 계약을 체결한 아르테타 감독의 성공에 대한 분석인데요. 5단계 계획 그리고 부임 이후의 직책 변경, 에두 디렉터와의 교감과 또 그와 함께 아스널의 개혁에 성공한 뒷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부임한 이후 아스널의 운명을 바꾼 아르테타 감독이 새로운 3년 계약을 제시받은 그 이유인데요. 아스널에 부임했던 첫 9개월 동안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직책명은 단순히 헤드코치. 사실 헤드코치가 축구계에서 감독으로 통하긴 하지만 실제로 번역을 하자면은 수석코치라고 볼 수 있고 감독은 매니저라고 영국에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사실을 잊을 정도로 아르테타 감독은 굉장히 많은 발전과 변화 그리고 팀 전체의 개선을 이끌어낸 폭넓은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본래 아이디어는 아르테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선수단에만 집중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너무 역할이 작았다는 것이죠. 아르테타 감독은 아스널의 레전드 출신으로서 클럽의 생명력과 용기, 방향성을 불어넣고 싶었다고 합니다. 2019년 12월 아르테타가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 아스널은 챔피언스리그에서도 탈락을 했고 프리미어리그 10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눈에 띄는 DNA, 정체성도 없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이러한 팀을 정상으로 그냥 돌려놓기는 어려웠어요. 과감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2020년 9월 FA컵 우승을 이루면서 팀이 안주하던 문화를 치유하기 위한 집중적인 작업을 감독했고 그라운드 안을 넘어 선수단을 넘어서 아스널이라는 클럽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폭넓은 능력을 입증하면서 헤드코치에서 퍼스트팀 매니저로 아르테타 감독의 직책이 공식적으로 변경됐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이제 선수단을 운영할 뿐만이 아니라 에두 스포츠 디렉터와 함께 아스널 구단 전체의 축구 파트 운영을 함께 하면서 아스널의 발전을 이끄는 축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임한 첫날부터 아스널이 원하는 모습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아르테타 감독이 아스널 감독으로 부임하던 당시 아스널을 국내 무대뿐 아니라 유럽 대항전에 강호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5단계의 계획까지 제시했다고 하고 에두 디렉터 역시 그 모든 것들을 동의했고 함께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르테타와 에두, 아스날 선수 출신인 이 두 사람은 직업적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유대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스널의 정체성, 강인함, 확신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 크렌케 구단주가 이들의 기술적인 조언을 굳건히 믿고 지지하면서 팀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입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아르테타 감독이 아스널의 성적, 드러나는 결과를 눈에 띄게 향상시켰기 때문인데요. 아르테타 감독 부임 첫 2시즌 동안 아스널의 리그 성적은 8위에 그쳤죠. 하지만 2020-2021 시즌에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지 못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에 5위로 향상된 성적을 거두면서 유로파리그에 진출을 했고 맨체스터 시티에 이어 최근 2시즌 연속 준우승 프리미어리그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6-17 시즌 이후로는 처음으로 UEFA 챔피언스리그 별들의 전쟁에도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23-2024 시즌에 아스널은 역대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 경기 승리 28승을 거두면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에 겨우 승점 2점이 뒤진 승점 89점으로 아쉽게 2위를 차지했죠. 아르테타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승점이 무려 33점이나 늘어났고 매 시즌 승점 총점은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019-2020 시즌에 56점에서 다음 시즌 61점, 다음 시즌 69점, 그 다음 84점에 이제 89점까지 올라온 것이죠. 하지만 아스널의 변화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던 것은 골 득실차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시즌 아스널은 프리미어리그에서 29골을 넣고 특히 최소 실점인 29골만 내주면서 골득실차 플러스 62라는 엄청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2019-2020 시즌 아스널이 기록했던 골득실차 플러스 8을 생각한다면 50골 이상이 정말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좋은 시즌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던 그때 시즌에 골득실차 플러스 45보다도 거의 20골 가까이가 높아진 수치로서 공격뿐 아니라 수비적인 면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팀 자체의 균형이 아주 좋아졌다. 과르디올라의 제자로서 과르디올라의 수석 코치로 맨시티에서 제도 경력을 시작해서 또 스페인 출신으로서 공격적이고 점유적이고 능동적인 축구를 시도하는 감독으로서 이름을 알렸지만 성공 방식에서는 안정성과 실효성과 또 효율적인 면까지 가미하면서 완성형 감독으로서 아스널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르테타 감독이 위기 상황에서 선수단의 주요 이탈이 있는 상태에서 토트넘과의 경기, 특히 토트넘 원정, 과감하게 공격하는 토트넘을 상대로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큰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이번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일정에는 홈에서 경기하는 팀이 열세인 상황이 좀 많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사우샘프턴과의 원정 경기 승리 배당률이 평균 1.73이니까 맨유의 승리가 거의 유력시된다라는 분석이고요. 첼시 역시 본머스 원정 승리 배당률이 2.03배, 거의 한 배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홈팀인 본머스의 승리 배당률이 오히려 3.31배로 승리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를 치르는데 승리 평균 배당률이 3.31로 본머스 수준입니다. 뉴캐슬의 승리 배당률이 2.10배로 오히려 뉴캐슬이 더 유력한 승리팀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토트넘 역시 북런던 더비는 역사적으로 홈팀이 유리했다라는 오랜 전통에도 불구하고 지난 2시즌 모두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이기지 못했고 무엇보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안방에서 2연패를 당하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승리 배당률이 평균적으로 2.96배로 아주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스널의 승리 배당률도 2.32배니까 무승부가 유력하지 않느냐라는 분석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널이 웨데고르와 라이스라는 핵심 미드필더가 모두 이탈했지만 토트넘보다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과연 이 전망대로 아스널이 북런던 더비에서 원정 3연승을 오랜만에 이뤄낼 수 있을지 아니면 캡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짜릿한 승리를 안겨주면서 북런던 더비의 사나이, 북런던 더비의 왕으로서 새롭게 자신의 이름을, 명성을 역사에 남길 수 있을지 추석 연휴, 명절에 강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9월 15일 일요일 밤 10시 킥오프, 일요일 밤 9시에 시작되는 한준TV의 입중계로 손흥민 선수의 활약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